안녕하세요. 다정톡을 진행하고 있는 랩2050의 이원재입니다.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고 공포를 느껴보신 분이라면 또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은 김건우 연구원님이신데요. 랩2050의 연구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기술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왕성하게 연구를 하고 보고서도 쓰고 하시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이라는 딱 듣기만 해도 자극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쓰기도 하셨던 김건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LG경제연구원 경영 1부문에서 소속돼 있고요. 최근까지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김건우 선생님을 모시고요. 우선 정말로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요. 일자리 정말 없어지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정부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일자리 정책을 펴야 되나. 어떤 정책을 펴야 되나. 이 얘기 두 번째로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학계든 아니면 뭐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 뭐 돌아가지 말고 전문가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술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집니까? 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만 그 기술을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일자리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크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제 제가 연구에서 분석한 거는 이제 기술로 인해서 특히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를 주목하기보다는 현재 일자리 중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서?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자체를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또 힘든 작업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기존 일자리에서 만약에 대체되는 인력들이 그 일자리로 완전히 간다는 게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에 기술로 특히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특히나 어떤 직업, 어떤 산업에 그런 위험들이 몰려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위험하고 어떤 게 안 그런지. 일단 크게 이제 특징이 보니까 이제 직업 산업별로 이렇게 특징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이제 직업별로 보면 먼저 이제 사무직, 판매직, 장치 기계 조작직 같은 이런 일자리들의 위험이 가장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사무직, 판매직, 장치 기계 조작직이면 기계를 네네. 작동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뭐 공장 현장에서 이제 기계를 조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운전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을 이제 막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직업군들이 전체 위험한 고위험 제가 약간 연구를 분석한 게 그 기술로 인해서 70% 이상의 대체 확률이 있다라는 일자리를 고위험 일자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30에서 70 사이 일자리를 이제 중위험 일자리, 그 나머지 30% 이하의 대체 확률을 가진 일자리들을 저위험 일자리로 분류해서 살펴본 건데요. 70% 이상의 고위험 일자리들을 이제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그냥 세 개의 일자리의 고위험 일자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직업의 70%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거를 이제 산업별로 또 이제 나눠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 판매직 관련한 그 도소매업 그런 산업의 일자리들이 전체 고위험 일자리의 또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처우도 상당히 안 좋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연구하신 거는 이제 기술 때문에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자동화의 그 흐름을 크게 이제 살펴본다라면 결국은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서비스업 사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속 변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제
해방 이후에 농업 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 사회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이렇게 서비스업 일자 중심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그런 서비스 일자리 중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네,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같이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고 무역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로컬 일자리라고는 로컬 서비스업 일자리들이 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봤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어떤 일자리들을 이제 대체하느냐를 이제 중점으로 살펴본 건데요. 그 일자리 중에 소위 이제 기술 충격으로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제 소위 로컬 서비스업 일자리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동네에 이제 음식점에서 키오스크가 생겨서 네. 캐시어에서 이렇게 결제하는 분 한 분 사라지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네네. 그러면 그 일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면형으로 서비스 그 단순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일자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힘들다고 본 일자리들이 많았거든요. 자동화를 하는 게 이득이 별로 없다. 그냥 단순히 이제 저임의 일자리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그런 일자리들도 대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캐시어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예컨대 아마존고처럼 완전히 무인화해서 상점을 무인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청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대체 자동화가 힘든 일자리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뭐 최근에 점점 더 로봇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참 이 인천공항에 갔더니 안내 네. 로봇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안내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사람이 응대하면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서비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로봇이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말로 네, 또 네. 설명을 해주고 예. 그렇게 달라지는 거 보니까 위기의식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문제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되니까 서비스업 많이 늘리면 된다. 네네. 서비스업 쪽에 생산성 늘리고 처우 개선하자. 이게 주로 뭐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네네. 그래서 생각이 그 드네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일자리가 없어질 때 반면에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런 일자리 충격을 흡수를 해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고 자동화가 진행될 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걸 다 커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인간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면의 인터페이스들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빠르게 대체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이제 산업 발전 단계에서 일자리에 보루 역할을 해왔던 서비스 일자리들도 자동화 이런 충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크게 이제 또 하나의 볼 수 있었던 특징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보통 사람들 그럭저럭 이렇게 좋은 대학 가지 않고 네. 못하고 그리고 뭐 영어 잘하거나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서비스업에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라든지 음식 숙박업 그리고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이 일을 하시고 또 아까 기계 조작하는 네네. 대표적으로 운전이라든지 네네네. 택시 운전 뭐 또는 영업용 셔틀 운전 이런 것들 한다든지 또 주로 많이 가던 곳들 중에 하나가 영업이잖아요. 네네네. 무슨 판매 사원으로 일하는 거, 보험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판매 이런 데까지 그런 데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조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였는데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일자리 없어지는 거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 다르네요.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인공지능을 상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미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이제 저희가 모바일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게 서비스업의 굉장히 큰 인터페이스가 돼버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핀테크 얘기하면서 모바일 뱅킹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면으로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런 IT 기기로 대체가 되고 있고 IT 기기가 어떻게 보면 센서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달렸고 터치패드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떻게 보면 간편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인공지능이 가세되면서 이제 말로도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말로도 이제 기계와 의사소통이 되고 때로는 몸짓만 하더라도 나를 인식해서 누군지 판별하고 바로 이제 결제를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점점 더 완전 자동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인공지능이 상정되기 이전에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과정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과거에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로 인해서 대체가 쉽지 않았다. 그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일자리들이 더 이제 익스포저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아까 네네. 위험도가 높은 것 쪽을 우리가 네네.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좀 그래도 괜찮은 쪽은 어떤 쪽인가요? 직업 자체로는 일단은 이제 그 직업 분류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전문직 그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가장 안전한 그런 직업군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뭐 대표적인 직업별로 이게 이제 직업 코드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직업이 세분류 기준으로는 423개가 있는데 423개 세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그 정도로 있는데 그 직업별로 다 이제 확률적으로 따져를 본 거고요. 그 직업을 세분류 아니라 대분류로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이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분류하는 그런 직업이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류면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변호사는 뭐 변호사는 약간 이제 예외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라든지 이런 직종들이 가장 대체 위험이 높은 그런 전문직이지만 위험으로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일자리로 나타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고 반면에 그 말씀하셨던 의사라든지 성직자 이런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대체가 쉽지 않은 걸로 성직자 대체 안 될까요? 그게 인공지능 기술로 그 일반인이 신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 안 생기나요? 일단은 지금 이 연구 자체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셜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아까 소셜 인터랙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캐시어라든지 식당에서 음식 서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적인 인터랙션이잖아요. 네네네. 은행의 텔러 네네. 이런 분들 그거는 많이 위험한 것 같고 보니까 성직자라든지 뭐 어쩌면 상담사 이런 분들은 영혼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이 연구 제가 인용한 이 연구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진행됐던 연구였는데 미국 그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준비가 돼 있지만 이제 일종의 직업 사전이 돼 있어서 어떤 직업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 그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들 중에 어떤 과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까 그거를 모아서 어떤 대체될 업무가 많은 직업은 고위험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외과 의사 같은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그런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가 힘들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위험 일자리라고 이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자리 위험이라는 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전부터 좀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나타나서 마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인공지능 때문만은 아니고 네. 뭔가 이 변화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게 있나요? 뭐 크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한 국가의 산업을 구성하는 주 이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 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소위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이 나누듯이 주율이 그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뭐 범용 기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기반 기술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났을 때는 뭐 전기기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동력원이 개발되면서 산업 그러니까 인간이 했던 아니면 가축이 했던 그런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산업이 바뀐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소위 이제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기가 보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엔진이라든지 그 동력원이 전기기관처럼 어떻게 보면 쉽게 활용하기 힘들었던 어떤 동력원을 이제 전기를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산업이라든지 가정까지 이렇게 전기 쓰면서 뭐 전등도 켜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이제 일자리들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과거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산업혁명 나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70년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소위 IT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자전기 혁명들이 인해서 이제 일자리들이 변해왔다.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은 지금 같은 어떤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IT 기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중요한 범용 기술이 될 거라라는 그런 어떤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요. 예. 단순화시켜서 제가 제 방식대로 이해해 보자면 네. 옛날에는 농업 시대에 땅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네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가 있는 공장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조업 시대가 가고 탈산업화된 이후에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네네.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단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네. 그 다음에 정말로 할 일이 있나? 이런 네네. 궁금증이 드네요. 다 성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자동화가 더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자리랄까 이런 업무도 분명히 있거든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특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가사 노동 문제. 네네. 이 부분은 특히나 가전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최근에 편리한 가전 제품들을 뭐 무선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뭐 건조기 이런 제품들을 내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가사 노동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왔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육아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돌봄 노동도 노인 돌봄 노동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사람 위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소위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업무들을.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가사 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GDP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그렇죠. 제대로 된 산업도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돌봄 노동이라든지 가사 노동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안 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공식적인 경쟁력으로 머물러 있어왔기 때문에 덜 주목받아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값도 싸고 네, 사실 가사노동하는 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가사노동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뭐 자동화시키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특히나 돌봄 노동 비용은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또 필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니면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로 인한 어떤 일자리의 위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어떤 시나리오를 완전히 상정을 하고 어떻게 고정을 시켜놓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맞물려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동화 더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자동화 압력이 크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라면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일자리들이 압력이 높은지 그 자동화 위험이 압력이 높은지 살펴본 거고요. 그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변화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서 제도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업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 네네. 숫자도 나옵니까? 네, 그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2,660만 개 정도, 그러니까 2,660만 명이 이제 취업자로 나타났었는데요. 그 중에 44%가 고위험 일자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약간 2,660만 명 중에 1,100만 명 이상이 고위험 일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00만 명이 고위험 일자리. 고위험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대체 확률이 70% 이상이요. 예. 일자리 없어질 확률이 70%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럼 엄청나게 높은 네, 위험이 있는 그런 거네요. 일자리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당장은 뭐 이렇게 실행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면 그런 일자리들은 다른 변화가 없을 때 그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분들, 굉장히 많이 기계 포함됩니다. 조작하는 예, 네, 분들, 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네. 영업도 포함되고 네, 네. 그런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네, 네. 이게 근데 얼마나 빠르게 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생기는 것도 있다고 또 보셨잖아요. 이게 네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겹치는 기간이 많으면 뭐 네네. 좀 준비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선행 연구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참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연구 그 옥스퍼드에서 연구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도를 이제 위험을 중심으로 또 살펴본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보수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고요. OEC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옥스퍼드에서 연구한 그런 연구에 비해서는 위험도 낮다라고 이제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그걸 또 재반박하는 연구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일단 이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구 중에 그 위험이 높다라고 본 연구를 본 것은 질문에도 있었지만 일자리가 분명히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항상 또 생기는 일자리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간 벌어져 왔던 경우가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새롭게 일자리가 발생할 때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기면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과거와 또 무엇이 다르냐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과거로 완전히 판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래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위험하다라고 볼 경우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가를 볼 때 하나는 속도와 범위 두 번째로는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속도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소위 이제 무어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고 이러면서 이 그 무어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산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얘기하는 소위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경제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산업의 어떤 생산의 과정에 인터넷이 관여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유통이라든지
저희가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에 보면 인터넷을 이제는 안 쓰는 산업이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기저를 잠시 살펴보면 결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거든요.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IT와 관련이 없었던 산업에도 생산의 하나의 이제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엑셀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산기로 두드려서 했던 거를 컴퓨터가 싸게 보급되고 소프트웨어가 싸게 보급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컴퓨터로 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자리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과연 사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기다려 줄 것인가. 그런 게 이 격차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속도 차가. 기술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범위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대면으로 했던 어떤 이제 기계와 사람의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사람처럼 할 수 있게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식을 했어야만 눈으로 봤어야만 할 수 있었던 어떤 정보 처리라든지 아니면 말로써 이제 해야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게 계속 삽입되고 어떤 생산 시설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라면 점점 더 이제 사람이 할 일자리가 필요성이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점점 더 기계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넓어질 수 있고 잠재력이 그만큼 파급력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정부가 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이제 뭐 제조업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기술 발전하고 생산이 많이 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이제 이게 일자리의 필요성을 없애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단순히 한쪽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먼저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만약에 그쪽으로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당장은 일자리들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정부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을 못하게 해서 그 기술로 대체될 수 있었던 일자리를 보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그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예컨대 뭐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면서 운전사들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일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자율주행차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언제까지 막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자원을 재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았던데 많이 투입됐던 자원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 쪽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측면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막게 된다라면 국가 경제 자체가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또 무조건 기술을 장려를 해서 일자리들을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맞느냐 이 문제도 사실 상당히 또 논쟁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을 높이고 생산을 높이고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제 생활을 안위를 보호해주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히 딜레마라는 걸를 일단 먼저 이제 상정을 하고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때요? 예를 들면 뭐 네. 일자리 정책 정부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신발 공장들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공제 공장들 옛날엔 청계천, 뭐 창신동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많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무료로 직업 교육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뭐 저기 다른 공장의 일자리 새로 생긴 일자리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일을 네. 하는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네, 네. 계속 해왔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의 정책을 정부가 네. 하면 여기도 대비가 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과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과거의 농업에서 산업사회 그다음에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넘어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는 어떤 하나의 기회 측면의 요인들도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중국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제 이런 OECD 가입한 그런 국가로서 위상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미래도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 유효할 것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미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혁신과 관련한 어떤 갈등 양상을 보면 혁신과 그 기존 일자리 규제와의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걸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최근에 뭐 모빌리티 관련한 네. 택시 서비스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뭐 개도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이렇게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기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돼야 할 것이 이제 유연 안정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연 안정성이 어떤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그 해주시죠. 노동 시장에서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측면인데 플렉스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제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일자리를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라든지 채용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를 이제 소위 유연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런 어떤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안전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해고되더라도 실업 구급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안정성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연 안정성입니다. 근데 뭐 이런 유연 안정 개념은 사실은 이제 북유럽에서 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미 뭐 과거부터 이제 잘 추진해 왔던 사례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우리나라 혁신에 기반한 관점에서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뭐 2000년대 후반, 2009년, 8년 이런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2007년, 네, 네덜란드 그때도, 모델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한 번 그때와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런 정책은 유연 안정성 정책 분명히 지금은 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분명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유연성의 반대 급부로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불안에 노출되는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자원 배분을 그쪽으로 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쨌든 정부가 특히 나서서 떠받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게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네. 공감이 가고. 근데 그래도 남는 질문은 네. 아까 없어진 일자리가 이렇게 좀 일종의 저숙련, 단순 기술만 요하는 일자리라면 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네. 영업직 같은 거라면 이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런 좀 원초적인 궁금증이 드네요. 좀 생각. 네, 그 부분은 사실은 하시나요? 연구를 하면서도 저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한데요. 과연
사실 유연 안정성이 말은 굉장히 좋지만 과연 이런 사실 중년 노동자들, 숙년 뭐 저숙년 노동자들든지 과연 자신이 주업으로 해왔던 일자리에서 만약에 도태되었을 때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과연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복지 제도라든지 고용 제도만으로는 해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격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존속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혁신만 주구장창 얘기하다 보면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 양극화 때문에 사회 자체가 또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당장 어떻게 제도를 짜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살 수 없다라면 기본소득 같은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전반적인 인프라가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자녀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네네. 그리고 부모님 봉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 전직을 하면서 뭔가 비슷한 또는 항상 그 이상의 수입을 얻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네네. 자녀들 뭐 대학도 공짜로 가고 아니면 또 기본소득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낼 수 있고 부모님들 연금으로 사실 수 있으면 또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유연 안정성, 기본소득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간다면 저나 김관우 연구원님 네네네. 포함해서 자녀도 있으시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거나 우리 지금 청년들을 미래를 전망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저도 뭐 자세히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저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직종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가 하는 일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결국은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을 해서 글로 써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들을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상학이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앞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은 대체가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미 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시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발성 기사를 쓰고 있지만 이미 어떤 이제 학계 연구에서는 뭐 소설도 쓰고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창의성 용어되는 그런 글들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고 결과물을 낼 때 하는 그런 작업까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다 띄엄띄엄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연결해 보면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위험이 마냥 안전적인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인적 차원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미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뭐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 가지 일로 평생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한다라든지 직업을 한다라는 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패러다임은 이미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직장 자체는 평생이 아니지만 직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어떤 직업 같은 경우는 빨리 대체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그 특정한 산업이
도태가 되더라도 빠르게 이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하나의 업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창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사회 제도도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개인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기술들이 단순히 대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업무 효율성도 높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나와는 관계없는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그 기술도 좀 받아들여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차원에서도 유연 안정성에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예전부터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뭐 이런 네네. 아주 옛날부터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 용합형 인재 키워야 된다. 네. 뭐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 중요하다. 네네. 많이 있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하게 됐죠? 제 생각에는 기존의 그런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이랄까요? 이게 그나마 작동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그게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는 뭐 유치원까지 이미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이런 게 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는 이제 잘 작동을 해왔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대학 갔는데 옛날같이 평생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지가 안 된다라면 그런 패러다임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제 기업가 정신 소위 뭐 창업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런 걸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는 점점 더 과거에 없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표준이 될 시대일 텐데 과거에는 엊그저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갑자기 이제 중심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변화에 이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교육도 많이 이제 관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이제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한계를 맞고 한번 변화하는 시기가 우리도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한번 변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는 할 것 같고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청년인들이 특히나 일자리를 너무 구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사회가 변하는 속도보다 인구 구조적으로 변하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 더 빨라서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과거에 간성적으로 해왔던 어떤 패러다임들이 교육제도, 노동제도들이 분명히 변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 자의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면 좀 더 이제 충격이 덜할 텐데 반대로 이제 억지로 이제 강요된다라면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갈등 속에 변할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은 유연성이 더 높아져야 되겠네요. 한 가지의 창조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선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자리는 빠르게 오고 어떤 일자리는 분명히 늦게 오고 그게 시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냥 이 변화 자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변화들이 처음에는 기술이 어떤 업무를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서 처음에는 이용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떤 단계 지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자리로 바뀌는 측면으로 이렇게 분명히 변화가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의 본인의 스킬을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나 지금의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중고 대학교 정도로 정규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 교육을 받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재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초중고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처럼 입시 중심의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진짜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이 앞으로는 더 강조되고 그런 과정에 빠르게 이제 개인들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미래 일자리 변화하고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러니까 이 제가 연구한 자체가 뭐 전체 일자리의 43%가 고위험 일자리로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비관론적인 얘기만 하는 걸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변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하는 비관론 측면의 이랬던 그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결국은 어떤 이런 변화가 났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변화를 맞았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특정 직업, 특정 산업에는 더 많은 이제 위험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아무리 생겨나더라도 한켠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가능성을 열고 준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우 연구원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전체 일자리의 44%가 고위험군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거의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특히 음식 숙박업, 도소매, 기계 조작 같은 종류의 좀 단순 노동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위험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유연안전성과 기본소득 같은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개인들은 이제는 한 가지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또 계속 준비하고 스스로 유연안전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기술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말씀이 괜찮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건우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